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식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화요문학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막 예술적으로 되게 유명하다. 뭐 반드시 읽어야 될 명작. 사실 이런 카테고리는 아니죠. 네. 하지만 뭐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이런 인터넷 서점 들어보면 독자 리뷰와 평점이 상당히 높고 일단 독자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일단 좀 짧다. 아이고 좀 짧고 요렇게 내가 써도 되나 안 되나라고 얘기할 만큼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짧고 쉬우니까 나도 뭐 써도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요런 생각. 동시에 또 누구나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감동을 받을 이제 그런 소설이다. 이런 느낌의 책들이 있죠. 네. 사실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스토너를 네. 한번 다뤄봤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다룰 작품은 바로 뭡니까? 자,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 입니다. 한국어 제목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시같이 그죠? 밤에 우리 영혼. 영어 원제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 셈인데 그죠? 그렇죠. Our souls at night. 밤에 우리 영혼은 거의 그대로 옮긴 건데 뭔가 네. 되게 시적이고. 네,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 남실장님이 이 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 제목 듣고 밤에 우리 영혼은? 또 생각해봤죠. 제목으로 밤에 우리 영혼은 이건 무슨 또 귀신 나오는 종교 얘기인가? 아니면 뭐 외로운 인간들이 뭐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약간 뭐 드라큘라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기보다 밤에 우리 육체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책입니다. 자, 밤에 우리 영혼은 자 줄거리 한번 요약해 보시죠. 수십 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70대 과부 에디가 역시 호랍이 루이스 워터스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시경 70세 할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 좀 많은 듯한 어쨌든 70대의 할아버지 네. 루이스 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네. 문을 두드리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네. 프로포즈는 아닌데 막상 말하고 나니 프로포즈 같다. 그렇죠. 라고 하는 자 어떤 제안을 합니까? 밤에 저희 집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자고. 너무 야해 할머니. 근데 이게 처음에 앞부분을 읽다 보면 네? 이렇게 약간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지만 그래 같이 잠을 잔다 요 말이 약간 여러 뉘앙스가 포함되는데 이 할머니 에디가 루이스한테 얘기하는 정확한 뜻은 뭐였죠? 밤을 혼자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의미였다. 나이가 드니까 불면증 같은 게 너무 힘들다. 밤에 좀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힘들고 하니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침대에 누워서 처음에 그래서 손을 잡고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잠을 자죠.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에디 할머니가 루이스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줘요. 근데 전 처음에 네. 에디 하면 약간 에디 머피 때문에 그런지 에디가 남자고 루이스 하면 뭐 루이스 맞아, 부르주아나 맞아. 루이스 이게 계속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맞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에디가 할머니고 네. 루이스가 할아버지. 네네. 그런데 약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항상 이 에디 할머니가 에디가 좀 주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이 밤마다 이제 루이스가 에디를 찾아오게 네.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사실 한 동네 살지만 서로 이제 알고는 있지만 되게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 남편, 내가 당신 부인, 각자의 상대 배우자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가 서로 친했더라면 좀 이렇게 좀 어렵지 않았을 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의문이었던 게 네.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남자니까 에디는 왜 굳이 루이스한테 그러게요. 그렇게 했을까?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니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이제 루이스는 뭔가 이 부인에게 불충한 그 사례가 있었죠. 한 번 있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루이스가 교사였는데 네. 동료 교사와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디한테도 털어놓죠 나중에. 실제로 그 사별한 부인보다는 그 바람핀 상대에게 내가 뭐 저 잘못해 준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한 학교에 아주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외부에서 온 여자죠. 그 여자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불륜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본부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맞아. 그보다 그 미안함도 말하죠. 나를 만나서 불행했다.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그 여자한테 바람 폈던 그 여자랑 잘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외부인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래 도덕적으로 참 이 사람이요? 근데 너무 잘못이잖아. 그냥 들 수 있지만
또 문학이란 건 결국 내가 아닌 인간들의 삶과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처지에 속해보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또 인간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루이스는 또 그런 면이 그런 자기 근데 그 웃긴 게 그거야. 아 그것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비밀이 없는 거지. 그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뭐 다 알잖아. 사돈의 8초까지 알잖아. 뭐 미국도 그런 거지. 사실 이게 뭐 가상의 마을을 이제 작가가 이제 상상해서 이은 이야기는 하지만 홀트였나요? 네, 홀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러니까 에디와 루이스의 이런 약간 기묘한 밤 생활이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서 이제 에디는 에디대로 얘기를 듣고 루이스는 루이스대로 이제 제 빵집에서 그것도 웃겨. 할아버지끼리 일주일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무슨 그 모임이 있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중요해요. 그런 게 정기적으로 있어야지 그런 작은 루틴들이 그 일상을 버티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 사실 오라는 데도 별로 없을 수 있고 뭐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도 있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다 그게 있는데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루틴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을 듣고 아 나 루이스도 성깔 있더라고. 맞아. 거기서 약간 빈정 야너 엄마 너 에너지 좀 넘치던데 밤에 그렇게 한 다음에도 펄펄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럴 줄 알았더니 너 임마 입 싸가지고 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윈트 있게 받아치. 근데 되게 이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루이스가 날카롭게 대응하는 그런 유일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그게 전 두 가지인데 이 선생님이 루이스가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지켜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예와 관련되면 좀 이렇게 날카롭게 대응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루이스 편을 들어주는 셈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사생활이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위트 있게 마무리하죠. 커피값도 안 내고 가는데 내가 낼게 하고 내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작가도 약간 루이스 편인가 봐. 자기가 창조한 인물들인데도 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둘이 잘 지내요. 굉장히 근데 이 묘사가 너무 별거 없는데 너무나 따뜻하죠, 그죠? 여름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 여름밤 요즘 같은 요런 때의 느낌이 잘 녹아들어서 그 느긋하고 천천히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쭉 이어지다가 첫 번째 이제 변곡점. 항상 이렇게 행복이 유지되면 좀 불안해, 독자는. 이게 분명히 깨질 텐데 어떻게 깨지나? 누구에 깨집니까? 그 이제 에디의 그 아들 진이 이제 그 제이미와 아들 그 이제 손주와 함께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아들이 이제 또 부부와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들 부부가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에디의 첫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그 책임이 그 둘째 아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에디의 남편이 뭔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진을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약간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한 번도 안 쳐다봤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진이 그러니까 에디의 아들이 이제 부부 사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별거 하게 되고 며느리가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주인 제이미를 며칠만 맡아달라 했죠. 데려와서 처음에 서로 약간 뭐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역시 이야기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럼 루이스는 그럼 난 또 이제 가면 안 되나 이제? 근데 에디가 일단 며칠 기다려봐 이렇게 한 다음에 할머니 되게 주도 면밀해. 맞아. 그래서 이제 약간 손주와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루이스를 이제 소개하고 루이스가 이제 그 생쥐였나요? 네. 창고에 있는 그 생쥐가 난 그거를 이제 박스 같은 걸 덮어놨다가 이제 요 생쥐를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제이미랑 친해지고 혼자 자는 게 무서워하던 애랑 같이 침대에서 셋이 자기도 하고 개를 또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루이스가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멋있는 이럴 애는 개가 필요해. 전형적인 미국인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 보호하고 있는 곳에 가가 임시 위탁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그중에 쭉 개를 살펴보다가 그중에 딱 개 한 마리 선택하죠. 보나였나요? 보니. 보니라는 개를 선택해서 이름을 붙여서 같이 그리고 이제 에디, 루이스, 제이미, 보니. 제가 이제 요거 설정까지 다 읽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유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 아들, 개. 너무 완벽한 가정 형태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잘 어울려 다니죠. 여행도 다니고 제이미도 이제 보니랑 같이 침대에 자면서 또 에디와 루이스도 또 둘이 잘 지내고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어쨌든 됐죠. 그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진이 다시 이제 합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 힘드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에디가 가족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이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도 오시라고 한 다음에 마치 추궁하듯이 자기 그만 이렇게 밤에 뛰어들어오지 말고 그만 만나라. 이게 뭐 하는 꼴이냐. 그런 식으로 되게 모욕적으로 진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죠. 에디의 아들이 자기 엄마의 무슨 상간남을 대하듯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자기 이제 선생님도 했겠지만 유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 엄마 돈 저기 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막 하죠. 상처받을 말들을. 근데 그때 루이스도 멋있어. 니네 엄마 돈 관심도 없고 에디가 가라고 하기 전까지 난 여기 딱 붙어 있겠다. 딱 가죠. 그랬는데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이 밸런스 게임 같은 거지. 안지 얼마 안 된 이 남자와 자기 아들 누구 선택하겠어요? 아들 선택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게 됐고 그 와중에 또 이 에디는 넘어져가지고 맞아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게 되고 그래서 짧은 재회 5분간 재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사랑하지만 서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에디 나는 그때 되게 이 할머니 뭐지? 아니 그 멀쩡히 잘 사는 호레비의 호수 같은 평온한 마음에 맞아. 이렇게 뭐 파도를 치게 해놓고 안녕 하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 안녕 아들한테 가야 됨.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네. 나랑 살자 그냥.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랑 살고 당신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 내가 죽으면 그때 아들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에디가 안 된다고. 지금 가서 적응할 나이와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적응해야 된다. 나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사랑이 뭔지 몰라. 현실적인 거죠. 너무 얕은 할머니. 난 루이스 할아버지 좋아.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뭐 너무 심란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어느 날 밤 전화가 할머니 또 전화해. 할머니 너무한 것 같아 진짜. 할아버지 뭐 밀당도 아니고 좀 이렇게 떨어질라 하면 다시 땡기고 그죠? 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화로라도 이렇게 얘기 좀 하자. 네. 그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뭐 폰팅 같은 거냐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야기는 저기 끝나죠. 네. 되게 짧은 얘기고 그냥 그 나이 때 이런 어떤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뭔가 해피하게 끝나지도 않고 뭔가 누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현실적인 엔딩이어서 오히려 더 70대 노인들의 감정에 조금 더 몰입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일단 소설적으로 봤을 때 이걸 때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줄거리 따라가는 두 번째 읽을 때 이 첫 문장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 썼다고요. 잘 썼던 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던 어느 날 에디 무어는 루이스 워터스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어떤 소설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건 뭐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 이야기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방향을 틀듯이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짜고짜 시작을 그러던 어느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앞에 에디 무어와 루이스 워터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냐, 마치 아니면 이 소설가의 이전작에서 인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것도 되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이게 아니면 중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미 각자의 삶을 어느 정도 살았고 이제 삶이 이렇게 해서 그냥 서서히 시들어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 그러던 어느 날. 네,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에디 무어가 루이스 워터스를 만나러 갔다. 근데 그 다음도 되게 중요한 게 5월 달이라는 거죠. 5월 쉼표하고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기 바로 전의 저녁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기 바로 전의 저녁, 이게 마치 이 사람들의 나이를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뭐 노인 70이라고 하면 황혼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황혼이 이제 저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즈음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로 따졌을 때 이제 요 저녁 시간대의 나이인데,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이게 11월 12월이 아니야. 5월 달이야. 계절의 여왕 5월, 가장 따뜻한 시절, 행복하게 시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쩌면 다시 한번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 앞에 두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지 않나 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이것이 소설가의 의도라면 소설가 참 잘 썼고, 그냥 썼더라면 이것을 알아낸 내가 너무 놀랐다.
그렇게 보면 맨 끝 문장도 그거예요. 에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둘이 전화 중이에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 너머는 칠흑이었다. 아주 어두웠다는 뜻이죠. 당신 거기 지금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서 춥다는 것은 날씨적인 의미도 있지만 외롭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소설적으로도 좀 잘 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처지라면, 이런 제안을 받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노인들의 그 행동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 되게 기품이 느껴지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격조 있어. 되게 격조가 있고 되게 무뚝뚝하게 대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행간에 여백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짧은 책인데 그렇게 빨리 쉽게 읽히지는 않아요. 자주 멈추게 되죠. 자주 멈추면서 이렇게 약간 맞아요. 짧은 책인데, 근데 이제 켄트 하루프가 평생 6권의 장편 소설밖에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장편이죠. 장편은. 그렇죠. 장편이고 유작이에요. 죽기 전에 나왔던 책. 마지막에 쓰신 책이구나. 네. 켄트 하루프의 책이 3권 정도 국내에 출간이 돼 있는데, 대표작은 99년도에 나온 플레인송이라는 책인데 한겨레 출판 번역이 있고 문학동네 번역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두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야기가 홀트라는 콜로라도의 가상의 공간 마을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플레인송이 하루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유사 가족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99년도 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미 그 TV나 이런 걸로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진짜 미국적인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뭔가 극적인 사건도 없지만 인물들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캐릭터 하나하나 일상을 쭉 이렇게 카메라 훅가 이렇게 지켜보듯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천천히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죠. 등장을 시키면서 그 작은 교감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영화적인 스토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려한 어떤 그런 연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이야기를 밤의 우리 영혼과 마찬가지로 읽고 나면 좀 이렇게 영혼에 잠기게 되는. 그러면 이 소설가인 켄트 하루프의 특징이 막 자극적이고 막 도발적이면 센 설정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잔잔하면서도 약간 스며드는, 읽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타자기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글을 쓸 때 그 무슨 양모 모자 같은 걸로 눈을 가린대요. 왜? 눈을 가리고 쓴다는 거야. 이렇게 친다는 거야. 왜요? 그건 모르죠. 그냥 그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게 차단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어떤 그런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그런 느낌인지 그런 식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좀 실망인데? 왜? 원래 고수는 평범하게 써요. 평범하게 써요? 하수들이 좀 약간 이상한 기괴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되게 과작이잖아요. 되게 이제 40대에 41살의 소설가로 이제 데뷔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썼겠지만, 그래서 70대에 돌아가시기 전에 30년 동안 6권밖에 안 썼는데, 이제 이게 히트하고 나서 이제 전업 작가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강의랑 뭐 이런 걸 창작으로 병행을 했는데, 그 넷플릭스에 보면 그 로버트 레드포드랑 제인 폰다 주연으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영화. 영화는 어때요? 영화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 이제 극적인 장면들만 조금 더 추가됐을 뿐 톤은 같은데, 일단 로버트 레드포드의 그 카리스마가 너무 세가지고, 제인 폰다가 여기서는 이제 에디가 주도적이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지만 너무 레드포드한테 집중이 돼가지고 근데 영화 자체는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좀 더 약간 더 밋밋하면서도 평범한 느낌. 그런 약간 톰 행크스가 더 나이 든 느낌? 뭐 약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밤에 우리 영혼을 읽으면서 아마 독자 리뷰들을 다 안 읽어봤지만
대체로 뭐 아마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클 것 같은 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들면 모든 감정이나 욕망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진도 아니 엄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파렴치범처럼. 근데 지가 그렇게 누구 부인하고 싸우고 뭐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히 젊은 사람들하고 하는 당연한데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인간이 참 이상한 게 인간이 정말 많은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에 누구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설레는 마음이 20대, 30대, 40대 해도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60, 70대로 뒤로 갔으면 더 이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나한테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게 더 절박한 거죠. 10대 때의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뜨거움이라면 70대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영혼은 또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다시 있을 줄은 난 생각도 못했다. 당신과 이런 경험 덕분에 난 다시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들이 막 그렇게 해서 엄마 부끄럽지 않아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이랬을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인 즉슨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젊은 독자들 예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와 같은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좀 편견 같은 게 있나 봐요. 저도 물론 그런 게 있었겠죠. 얘가 우리 엄마가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박수 쳐줄 것 같거든요. 와 우리 엄마 젊은데? 나이스! 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이기 전에 그녀도 한 명의 인간이잖아요. 개인 자연인으로서. 그러면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언제까지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 행복을 찾고 살아는 게 맞죠.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통계를 찾아보면 근데 이게 딱 미국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버지의 딸들은 별로 이런 말을 안 해. 아버지 쪽은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근데 항상 엄마 쪽에서도 딸들은 괜찮아. 엄마 그래. 엄마도 누가 필요하지. 하다못해 정부라도 갈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프면 같이 병원 갈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엄마 쪽에 아들들이 항상 문제야. 항상 쌍심지에 반대를 해. 근데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에디의 아들 때문에 사실 이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걸 알고도 에디는 그냥 아들이 잘 못 사니까 이렇게 지금 가서 그냥 이렇게 같이 지내주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의 행복을 아들들이 가로막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똑같더라고 우리네들처럼 남의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둘이 데이트를 할 때 누구는 되게 막 이렇게 눈을 흘기는데 누구는 뭐 이런 농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친구 중에 어떤 그런 친구는 아니죠. 이제 지인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한테 악플을 하고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굳이 잘 지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제 좀 격가지를 했었는데 어쨌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몸이 나이 든다고 해서 마음이 나이 드는 건 절대 아니다. 마음은 항상 그때 사람이 어릴 적 그 마음 그대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뜨끔하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딱 그 결혼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더 결합을 해서 감정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평생 죽기 전까지 같이 살자 이렇게 딱 결혼까지는 안 가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갔으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결혼식에서 끝나겠지. 그렇지. 약간. 왜냐면 이제 이 책을 다시 보면 이게 약간 노인들의 판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이 소설가도 나이 들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나이 들면 막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막 그런 사랑보다 따뜻하게 그냥 침대를 이렇게 같이 외롭지 않게 손잡고 얘기하면서
너무 이상적이야 이런 거. 그렇게 너무 플라토닉해. 그런 거. 하지만 또 영 플라토닉하지는 않아. 이 에디와 루이스가 결국 그걸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드립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마저도 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어떤 밤을 버틴다 그런 어떤 고독을 노년의 고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혼자 자면서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각자 열심히 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또 그런 사단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잘하면 된다. 다시 그런 어떤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그리고 너무 친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아들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책은 어쩌면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자녀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 반대도 많지만, 근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사랑을 이해하기에 또 좋은 네.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 아닌가,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